네, 안녕하십니까. B2B 대전 방송 토크아이티 진행 맡고 있는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요, 제조업에서 우리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거 관련돼 가지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겠고요. 첫 번째 세션은요, 라운피플의 윤기욱 상무님 모시고 특히 이제 품질 관리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비전 검사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무래도 그 상무님, 지금 보면 제조업에서 카메라를 아무래도 많이 쓰겠죠? 비전 검사한다면? 예, 카메라 많이 쓰시죠. 예, 뭐 용도에 따라서 네네. 작은 해상도부터 큰 해상도까지 네네. 다양한 카메라를 많이 쓰시죠. 네. 근데 이제 카메라도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던데. 네. 2D 카메라, 3D 카메라, 뭐 스마트 카메라, 네? 예, 예. 그거 좀 약간 좀 구분해 준다면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네. 예, 뭐 2D 카메라, 3D 카메라는 뭐 이름부터 이제 금방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D 카메라는 영상을 취득했을 때 2차원적인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밀한 어떤 형태의 변화라든지 뭐 어떤 음영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특화된 그런 산업용 카메라들을 2D 카메라라고 하고요. 네. 그런 2D 카메라를 가지고 검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납의 높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제품의 수평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는 2차원 정보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럴 네. 때는 어떤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모아레 방식의 그런 패턴 방식을 이용해서 높이 정보를 취득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높이 정보까지 추가된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 카메라들을 이제 3D 카메라라고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 카메라. 여기서 예. 3D 카메라로 그러면 높이 정보까지 한 걸 카메라로 나온 그거를 보면 네. 이게 제가 3D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볼 때? 3D 3D 그래픽 게임 혹시 네네네. 해보시나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3D 그래픽 게임을 표현하는 방식은 네. 단순히 이제 한 곳에서 본다고 이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네네. 영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성 방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거죠. 오케이.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라는 이름이 이제 붙는 이유가 네. 그 카메라 자체에 어떤 판단 로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2차원, 3차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영상을 잘 취득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뭐 PC나 서버나 네네. 이런 네. 쪽에 이제 전송하는 게 목적인데 스마트 카메라는 그 자체로 판단까지 해서 어떤 판정의 결과를 보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죠. 그래서 그 안에는 보통 프로세서들이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인텔리전트한 카메라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뭔가 얘가 판단을 내리는. 뭐 비전 검사 알고리즘이나 어떤 정해진 판정을 하는 룰들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2D 카메라는 역사가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산업화가 된 이래로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예. 지금 2D 카메라나 이제 3D 카메라 쪽에 했을 때 요즘 이제 제조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네. 최근에는 이제 웬만한 그런 품질 관리 시스템들이 다 자동화가 됐고, 네. 뭐 제품의 어떤 기능상의 이런 분량만 보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디자인, 그래서 어떤 감성 품질, 그 다음에 고객들이 느끼기에 기능상은 문제가 없지만 이 제품의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뭐 형태의 문제까지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카메라들은 굉장히 미세한 어떤 차이도 볼 수 있도록 네. 점점 이제 그 노이즈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미세한 차이도 알 수 있도록 화질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뭐 그런 산업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점점 이제 화소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뭐 QHD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화소수가 뭐 2000바이, 네. 뭐 1800 뭐 이 정도의 이제 화소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화소수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또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마찬가지로 필요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점점 더 고정밀, 그 다음에 네. 고해상도 이런 추세로 계속 카메라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뭐 또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집적도도 되게 높아지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잘 잡아내려면 네. 해상도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라운피플은 저번에 이제 이 대표님 나오셨었는데 여기 코너에 나오셨었는데 예. 저는 이제 라운피플이 이런 AI 기반의 AI 근데 비전 검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런 2D, 3D 카메라, 뭐 스마트 카메라 이런 카메라도 만드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네. 2010년도부터 이제 계속 산업용 쪽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쪽 네네. 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카메라 네. 하드웨어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먼저 이제 그 이더넷 인터페이스 형태의 산업용 카메라를 제작을 했고요. 점점 이제 카메라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다양한 네. 그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초당 1기가비트 정도의 이제 데이터만 전송할 수 있는데 네. 더욱 더 이제 고속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필드에는 초당 뭐 6기가비트, 뭐 30기가비트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카메라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카메라 제품군도 그런 고해상도 제품으로 많이 발전을 시켰고요. 네. 자, 지금 그 상무님께서는 이런 제조 쪽에 뭐 업에 하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네. 저도 사실 라운피플에 입사하면서 같이 했고요. 그 전에는 네. 이 멀티미디어 쪽 결국 영상 처리긴 한데 멀티미디어 쪽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쪽도 한 그쪽까지 이제 다 통합하면은 한 16년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지금 그 요즘 와서 이제 이런 카메라가 없는 제조 환경도 있습니까? 카메라 거의 다 쓸 것 같은데. 아니면 유관 검사도 많이들 하고 있나요? 카메라 없이도?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 실제로도 네. 그 유관 검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이제 영상 처리의 한계가 사람은 딱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네네. 이 차이가 뭔지 로지컬하게 이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사실 어떻게 그 자동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산업이 고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업자가 이제 필요하고 유관 검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례로 이제 PCB 쪽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PCB 쪽에 그런 위치에 따른 분량을 판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판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네. 부분들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그 유관 검사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네. 그 인력들의 그것도 꽤 많겠네요, 그러면요. 예. 뭐 최종적으로 이제 제품의 이제 양품을 판정하는 부분에서는 네. 결국 누군가 이제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자동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 사람들이 다 일일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네. 베트남이나 네네. 필리핀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공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그 유관 여기 보면 이제 그 고화소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네. 고화소 카메라나 지금 3D 카메라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산 라인을 이제 해외에다가 할 때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따라 나가겠네요, 그러면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이런 카메라들이 뭐 장비에 장착이 되든지 예, 아니면 뭐 간단한 형태로 그 생산 라인에 설치가 되든지 하는 네네. 방식으로 하드웨어가 이제 제공이 되고요. 같이 이제 그 생산 라인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인라인 3D 검사가 지금 대세라고 그랬는데 네네. 무슨 의미에서 지금 대세라고 하는 겁니까, 저게? 네. 인라인이라는 게 네. 일단 뭔지. 네. 예, 인라인 검사라는 게 네. 어떤 제조 공정에서 제품을 네. 검사하기 위해서 제품을 일단 드러내는 순간 그 그 제품에 어떤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전혀 이제 그 생산과 관련 없는 행동을 위해서 제품을 이동하고 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불량의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품이 흐르는 과정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바로 검사를 끝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인라인 검사라고 하고요. 현장에서 바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공장의 어떤 뭐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추가적인 어떤 불량을 발생하는 요소를 아예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인라인 검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생산 흐름을 네. 자꾸 끊으면 그 자체가 네네. 엄청난 비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뭐 또 네. 이제 물류 추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근데 그 보면 밑에 보면 그 네. 공간에 최적화된 3D 검사를 하셨는데,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보면 조명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카메라만 있어서 안 될 네. 것 같은데 네. 공장에 따라서 조명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조명은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조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네. 일단은 3D 카메라의 경우랑 이제 2D 카메라 음. 경우랑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네. 2D 카메라의 경우에는 그 영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DSLR 카메라를 찍듯이 네. 사진기로 영상을 딱 찍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 제조 라인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균일한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뭐 낮에 찍었을 때, 밤에 찍었을 때, 옆에 사람이 있을 때, 뭐 이럴 네네. 때마다 영상이 바뀌게 되면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 렌즈, 조명 세트는 항상 어떤 일체된 시스템으로 해서 이 검사에 최적화된 형태로 맞추어지게 되고요. 네. 조명은 항상 같은 그 밝기에 그 다음에 같은 특징의 네. 형태로 제품을 찍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3D 카메라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3D를 생성하는 방식이 이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방식이 아니고 네.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그 측정을 위한 별도의 이제 조명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저희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3D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제 조사하고 그 레이저의 위치를 측정함으로써 그 3D 위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픽 디텍션 알고리즘 네. 이런 것은 라운피플에서 직접 만드신 건가 보죠? 예, 저희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기본적인 철학이 그러니까 3D 카메라의 그 하드웨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런 알고리즘이나 저런 것이 더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뭐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오늘 네. 시간에 네. 아주 심플하게 저 네. 알고리즘 뭐가 좋은 겁니까?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 3D 카메라의 경우에는 뭐 이 레이저의 위치를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요. 네. 그 레이저의 위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5마이크로 단위의 편차를 가지고 측정하느냐, 10마이크로 단위의 편차를 가지고 측정하느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떤 높이의 정밀도의 네.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그 레이저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그 왼쪽 아래 라운피플 3D 이미지하고 뭐 타사의 3D 이미지인데 저는 사실 잘 전문가 아니어가지고 네.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잘 모르겠거든요. 예, 예.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밀도의 네. 차이고요. 그래서 네. 높이 차이가 미세하게 있는 그런 부분까지 얼마나 정밀하게 보여주느냐. 그 다음에 뭐 이제 제품의 어떤 재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레이저의 어떤 반사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네네. 그러한 것들에 별로 영향을 안 받고 항상 균일하게 높이 값을 측정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차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머신러닝을 접목시킨다고 하더라도 일단 카메라의 일단 기본적인 성능이 일단 좋아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여기 그 멀티 바코드 솔루션인데 이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이거는? 예. 네. 이거는 뭐 고해상도 카메라의 좀 필요성 예시를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지금 화면이 다 같이 네네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해상도를 말할 때 VGA급 640, 480 네. 해상도의 이제 카메라부터 뭐 저희 회사에는 현재 이제 150메가급까지 있긴 한데 뭐 여기에 이제 예시로 있는 25메가 픽셀을 비교한다면 VGA 카메라에 비해 한 85배 정도의 네. 영역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네. 촬영할 수 네, 있고요. 네. 밑에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사의 경우에는 그 제품 하나하나의 이력 관리가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모든 제품의 그 생산 일시, 일련 번호 이런 정보들을 다 바코드로 인쇄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바코드가 제대로 이제 출력이 돼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한 박스에 포장되는 저런 제약 박스가 굉장히 조그만하잖아요. 네, 근데 네, 네.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 아. 찍고 있으면 네. 한 박스에 100개가 들어가면 그 100개를 다 찍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고해상도 카메라로 한 번에 이 한 박스 내에 있는 모든 바코드들을 다 인식을 하는 거죠. 저런 용도가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의 어떤 그 좋은 활용 방식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게 제품이나 많은 것들이
점점 소형화될 거 아닙니까? 네. 소형화되고 집적화되면 될수록 네. 이런 고해상도 카메라의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네네. 이 집적화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바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네. 뭐 한 6인치 정도 되는데 그런 제품들을 뭐 산업용 카메라 2개로 나누어서 찍는다라고 하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네네. 카메라의 크기가 큰데 이 조그만 물체를 2개의 카메라로 나눠서 찍으려면 공간도 나오지 않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뭐 별도의 이제 어떤 과학 시스템이 필요하고 정밀하게 이 영상들을 합쳐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냥 그런 시스템 다 필요 없고 고해상도 카메라로 한 번에 찍을 수 있다라고 네. 하면 시스템이 간소화되지고 검사도 네. 손쉬워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네. 카메라를 통해서 그거를 나온 결과를 카메라를 통해서 한 거를 이제 그 어떤 장비가 기존에도 어떤 장비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장비로 뭔가 이렇게 판독을 한다든지 뭐 품질에 대해서 아니면은 사람이 이제 육안으로 이제 판독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 지금 오늘 이제 오늘 이제 뭐 소개해 주실 이제 딥러닝 기반의 네. 그 비전 검사가 그 동안에 어떤 해결하지 못했던 그 비전 검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게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렇다면 기존의 비전 검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사실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린 이런 네. 카메라나 뭐 조명 이런 시스템은 어찌 보면 눈에 해당되는 네. 그런 제품들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정밀하게 보고 잘 보고 정확하게 보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 눈은 발전했지만 머리의 발전 속도가 많이 떨어졌던 거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잘 볼 수는 있는데 판단을 못 하는 거죠. 네, 굉장히 네. 쉬운 것들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아무리 발전해도 네. 뭐 감성 품질 자, 인정할 수 지금까지는 그 판단을 사람이 한 건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뭐, 그것도 기계가 기존에도 이렇게 이제 장비가. 영상 처리가 영상 처리 알고리즘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네. 많은 것들을 이제 자동화했지만 네네.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한계라는 게 어떤 제품의 외형, 예를 들어서 뭐 살짝 찌그러졌다라는 뭐 이런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여기서 그 이게 보면 어떤 건 정상이고 불량이게 있는 겁니까? 예, 불량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지금 여러분도 같이 보시죠. 제가 보기엔 맨 위에 뭐 스크래치 오른쪽에 보면 스크래치가 나는 게 이건 불량인 것 같고 무조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좀 뭐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네. 이게 제품이 이제 저 가운데 있는 파란색 그 가운데. 가로 라인 오케이. 네. 있는 제품을 검사를 하는 거고요. 네. 저희 이제 고무 제품입니다. 근데 고무 네. 제품이 그 검사하고자 하는 목적은 네. 저 고무 제품이 이제 탄성이 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끊어질 수 있는 소지를 이제 찾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네. 저런 위에 있는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나 저런 이물들을 보려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살짝 페임이나 찍힘 같은 거를 발견하는 거고요. 네. 맨 아래쪽에 가운데쯤 보이면 살짝 색깔이 조금 연하게 이제 보이는 네, 네,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제 저런 부분들이 이제 가운데. 예, 불량인데요. 기존의 영상 처리 알고리즘으로 이런 걸 검사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 영역을 항상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고 네. 뭐 색깔이 저렇게 이제 뭐 기존의 파란색보다 뭐 한 10%만 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판정 로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네네. 그런 로직만으로 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밀도의 한계 아니면 검사는 해내지만 좀 수율을 포기하고 좀 과하게 검사한다든지 이런 네. 부분에 문제를 일으켰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어떤 논리를 세울 수는 없지만 네. 이 현상에 대한 답은 이거다.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한 정상은 이거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딥러닝이 그 사이에 어떤 논리를 세워주는 방식으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이 그 뭐 if then else처럼 조건문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이 조건에 해당하면 뭐 불량이고 네. 뭐 아니면 정상이고 이렇게 조건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딥러닝이 알아서 이걸 얘를 보고 네. 알아서 판단을 내린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if then else를 만드는 과정도 상당히 그렇죠. 전문성을 네네. 요구하는 네. 일이고요. 네. 그 로직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그 검사의 이제 품질이 달라지는 그런 네네. 문제가 있었죠.
뭐 이것도 이제 유사한 사례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두 개가 정상인 겁니까? 예. 네. 근데 이 정상이란 게 한 개 보면 뭘 보는 겁니까? 일단 여기 이게 뭡니까? 어떤 이게 섬유의 이제 어. 올이고요. 네. 직물이 이제 짜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네. 뭐 어디가 불량인지 어느 게 불량인지 저는 일단은 저기 뭐야 그 맨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이라고 네, 한다면 네, 네. 뭐 6번 같은 경우에 가운데 점이 있으니까 저 불량인 것 네, 같고 그 다음에 3번도 뭐 지저분하게 뭐 있어 머리카락 같은 게 있어 저도 불량인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다 뭔가 그 뭐야 세로선이 뭐 1번도 세로선이 밑에 좀 있고요. 지난 게 다 불량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 정상인 게 있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3번하고 6번하고 7번은 확실하게 불량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정답은 1번하고 8번이고요. 1번하고 8번이요? 예. 이 정도의 차이이고요. 사실 1번하고 5번도 상당히 유사한데 네. 예, 저런 길이의 특징, 그 다음에 올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 그 다음에 저 이물이 어느 크기로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정의 네. 요소가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저런 것들을 이제 적용할 때 이 올의 형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저 불량으로 예상되는 위치를 뽑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럼 저런 것들을 지금 그러면 현재 이렇게 딥러닝 이용해가지고 머신러닝 이용 이거를 판단하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전에는 이것을 그러면 사람이 했던 겁니까? 예, 사람이 했었습니다. 약간 전문성 갖고 있는 사람이 했던 게 경험한 예,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장비를 하게 되면은 네. 아마 수율이 굉장히 나빴을 것 같고요. 이미 1번과 8번도 그냥 다 불량으로 처리를 해서 네. 수율이 나빴을 것 같고요. 만약 그 수율이 뭐 특정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람이 개입해서 저 일일이 다시 재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이 AI 트레이너 버전 2 머큐리라 했는데 이것은 라운피플의 그러면 그 딥러닝 학습하는 솔루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예. 일단은 저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기존에 그 영상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이미지가 주어지고 이 이미지에서 이제 찾아내야 되는 분량이 정의가 됐을 때 네. 이제 비전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네. 딥러닝을 이용할 때는 이거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플레이가 네네. 안 되네요. 가셨어요? 요거 말고 앞장 앞에도 예, 한번 보시면 네. 일예로 이제 그 딥러닝이 학습해서 비전 처리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네. 트레이너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로딩하고요. 여기 8가지 타입의 이제 분량 유형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특정 알약 제품들이고요. 저렇게 이제 지금 쪼개져 있고, 이거는 정상입니다. 2개씩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서져 있는 거죠. 네네, 그러네요. 근데 저런 종류의 뭐 분량을 잡아내야 되는데 사실 저게 그냥 생산 공정을 보시면 저 통이 딱 오고 그 위에서 알약을 그냥 툭 떨어뜨립니다. 네네. 그래서 자유롭게 계속 쌓이는 거죠. 네네. 그러면 형태가 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겹칠 수도 있고 네. 그런 다양한 이제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룰화하기는 어려운 거죠. 로직을 만들기가. 네. 근데 딥러닝을 이용하면 그냥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영상으로 찍고 사람들이 이건 2개짜리, 1개짜리 아니면 부서진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뭐 폴더로 구분하고 네. 지금처럼 이렇게 딥러닝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뭐 일정 시간에 뭐 학습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까 다양한 한 8가지 종류의 네.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지금 생성이 된 겁니다. 벌써 네. 이제 생성이 된 거고요. 네. 예. 지금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동작한지 안 동작하는지를 네. 알고리즘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동작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요.
왼쪽에 흰색이 이제 정답이고 네. 오른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테스트에서 딥러닝이 판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제 판정 다 정확하게 다 예, 판정했네요. 판정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기존의 알고리즘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네. 저희한테는 네. 가장 기초적이고 아주 손쉬운. 그러니까 왼쪽에 지금 그 하얀색 파티클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저게 정답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죠? 흰색에 네. 그뭐 네네. XX 네네. 프로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네. 자, 이거는 이거는 원리를 찾아라는데 예, 우리 맞습니다. 어렸을 때 했던 거, 예. 네? 이거 원리를 찾는 겁니까? 예, 원리를 찾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들고 온 이유가 네. 사실 딥러닝이 뭐 어떤 굉장히 아까 정밀한 이미지에서 네네. 뭐 굉장히 이제 딱딱한 어떤 그런 검사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희가 전시회 같은 걸 하면 딥러닝의 어떤 장점을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 원리가 뭐 어떤 가방도 메고 있고 네네네. 그냥 서 있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여기저기 이제 숨어 있잖아요. 네네. 예, 뭐 표정도 달라지고 네. 그런데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 뭐 원리 이 모든 걸 다 학습한 건 아니고요. 네. 일부 원리 이미지들을 이제 학습을 시켜 놓으면 어느 일정 수준의 이제 그 학습 과정을 지나게 되면 네. 원리에 대한 어떤 특징을 이 딥러닝 알고리즘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원리 이미지에서도 뭐 유사한 다른 굉장히 캐릭터랑 빨리 찾나요, 그럼요? 이거는? 네, 굉장히 빨리 찾습니다. 굉장히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사람은 아마 한 페이지 찾는데 한 네. 몇십 초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이것이 응용이 되면 네. 그 CC 카메라에서 뭔가 특정한 사람 찾는 거에도 똑같이 응용이 될 수 있다는 예, 거네요. 많이들 이제 접목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인텔리전트 CCTV 이런 쪽에도 많이 접목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또 어떤 그 상품 인식처럼 물체는 뭐 예를 들어서 비닐 포장된 물체 같은 경우에 형태가 자꾸 바뀌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렇죠. 배치되는 형태에 따라서 또 각도에 따라서 그 모양이 바뀌고 그럴 때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손쉽게 이제 물체를 네. 판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사례는 지금 그 뭐 여기 보면 그 아래쪽에 불량 폐기 영역이라 가지고 예. 빨간색이 있는 쪽이 뭔가 불량 요소가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예, 예. 이게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적용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이득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네네. 만든 자료고요. 위에 뭐 8가지의 어떤 불량 유형이 있는데 네네. 저런 불량 유형 중에 후 공정에서 이 제품을 계속 생산하다 보면은 저런 이제 디펙이 있지만 뭐 다시 이제 양품화할 수 있는 네. 그런 공정을 거치면서 제품이 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의 그런 영상 처리 뭐 자동화 방식에 의해서는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건 찾아낼 수 있는데 네. 이 이상이 뭔지를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해야 되는 어떤 배경에 뭐가 있다라는 거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네네. 이게 과연 이물인지 아니면 뭐 찍힘인지 뭐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알게 된다 그러면 이물이면 위에 있는 먼지면 먼지는 한번 불어내면 사라지는 그런 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지들은 별도로 관리해서 이게 불량이 아니고 양품으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처리가 가능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딥러닝의 알고리즘이 더 많은 정보를 고객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수율 개선에 네.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에서 공장에서 수율이 뭐 1%만 올라가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예, 굉장한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작업자가 뭐 2번 가고 10번 가고 할 거를 한 번 가게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어떤 관리상의 편의성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들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거는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렌즈를 만드는 회사에서 하는 건가 보죠? 예, 적용한 거 보죠? 맞습니다. 예. 뭐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에도 뭐 렌즈 같은 경우에 보통 렌즈가 이제 어떤 투명한 물체이기 때문에 조명의 반사라든지 어떤 그 형태의 이제 미세한 차이에 의한 네네.
그런 무늬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그런 빛 반사들은 무시하면서 불량 부분을 이제 손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웨이퍼 사례가 되겠고요. 웨이퍼 같은 경우에도 이 표면에 굉장히 미세한 네. 그런 불량들이 결국은 품질의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먼지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제 끝부분에 치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불량을 잡아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앞서 말씀드린 어떤 외형의 그런 불량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라든지 많이 하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것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장에서? 예, 그 저희 중국 고객사 쪽에 적용이 네. 됐고요. 기존에는 저런 이제 치핑 불량이나 그런 얼룩 불량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검출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했고요. 그럼 기존에는 저걸 제대로 검출 못했다면 네. 그 어떤 불량인 요소를 가진 상태에서 추가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그거를 이거를 이제 뭐 작업자가 네. 이 영상 찍어진 거를 한 번 더 육안으로 리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육안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또 골라낸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컨디션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네. 육안 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작업자의 어떤 컨디션과 작업자 간의 편차의 문제고요. 네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사람 외에는 더 이상의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는 그 자동화를 할 수 없다, 비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작업자들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요것도 이제 딥러닝의 어떤 알고리즘의 강인성을 좀 보여주는 사례고요. 네. 요거는 이제 보통 산업 현장에서 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바코드를 인쇄한다든지 아니면 네네네. 저런 일련 번호를 네. 문자열로 인쇄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뭐 가장 손쉽게 하려면 그 라벨에 인쇄해서 붙이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터프한 사용 환경이잖아요. 네네. 라벨 한번 붙여놓으면 뭐 한번 엔진 시동 걸면 그냥 타서 없어질 수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저런 식의 제품에 직접 새겨 넣는 방식의 일련 번호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저런 경우에는 기존 알고리즘으로 저런 그 문자열 영역을 구분해서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 저런 이제 배경과 어떤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문자 영역도 찾아낼 수 있게 되고요. 네. 저런 부분이 뭐 음각, 양각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계없이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음각 OCR 같은 거를 네. 판독하는 알고리즘도 라운피플에서 저런 것도 다 예, 딥러닝 기반으로 네, 만들어 네. 놓은 상태입니다. 예, 요거는 아까 보셨던 네, 네, 예제가 네. 되겠습니다. 요 케이스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패널에 사용되는 글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글래스에 뭐 회로 패턴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네. 회로 패턴이 올라가면 다양한 어떤 패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로 패턴들은 그 불량으로 이제 검출하지 않으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깨짐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어떤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이제 불량으로 잡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네. 기존에는 검사하는 방식이 회로 영역을 아예 검사 영역에서 배제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회로 영역의 어떤 불량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 또 발견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요거는 그 스테인이라고 해서 네. 그 때가 탄 거죠 한마디로. 네? 이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카메라가 있는데 네. 카메라 안에 어떤 먼지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네. 거기에 어떤 그렇죠. 살짝 희미하게 동그란 형태의 어떤 이상한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이런 네네. 것들이 실제로 그 현장에 다 적용이 된 사례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이 적용된 후에
실제로 현장에 그 뭐 필드에 있는 분들의 사용하고 나서 뭐 상무님한테 뭔가 이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 일단은 그 기존에 뭐 아까 이제 알약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20만 개 뭐 이렇게 막 생산하거든요. 근데 그 기존에는 이 기존 방식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시험 가동을 하다가 분량이 너무 발생해서 그 따로 관리해서 작업자분들이 다시 거기서 이제 또 골라내는 그 작업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예 검사를 안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뭐 큰 어떤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검사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근데 저희 걸 적용하고 나서 수십만 개를 생산하지만 실제로 이제 분량은 뭐 한 50개, 60개로 확 줄어서 관리하는 포인트가 확 줄었고요. 50개, 60개 내에서 이제 다시 그 양품을 보면은 뭐 거의 완벽하게 이제 검사를 해내는 그런 방식의 이제 뭐 메리트를 많이 이제 드렸었고요. 뭐 수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율도 아까 이제 작업자가 라인에 한 번 갈 거를 10번 갈 거를 한 번으로 감소시켜 드린다. 이건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작업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죠. 라인이 서기 때문에 또 재가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엄청난 뭐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뭐 서 있는 동안 생산이 멈추기 때문에 또 반드시 빨리 가야 되거든요.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과자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아까 이제 원리처럼 꼭 산업용이 아니더라도 그런 다양한 물품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기존의 알고리즘은 형태가 완벽하게 일치돼야만 같은 물체다라고 판정을 했지만 지금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사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도 같은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떤 그런 이제 뭐 빵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이론적으로는. 뭐 보니까. 요즘 이제 그 아마존 고가 상용 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무인 점포 같은 부분에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생산 라인이라는 것이요. 아까도 어떤 그 샘플은 아예 그 좀 노출 안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각 회사 제조사들이 자기 자체 어떤 생산 설비라든지 라인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공개하는 걸 다들 꺼려하시고, 그죠? 제조 노하우일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뭐 라운피플한테도 보여주는 걸 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이런 그 딥러닝 그 비전 검사 솔루션을 그 라운피플 이걸 다 뭐 일일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이걸 그냥 그 받아가지고 인하우스에서 이런 걸 학습을 시키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예. 아까 이제 트레이너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그 트레이너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고객분들이 이 분량의 종류, 그다음에 분량의 판정 기준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가 준비만 되면 고객분들이 직접 트레이너를 가지고 뭐 A 유형 분량, B 유형 분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신 다음에 직접 트레이닝 하셔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비전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 어떤 전문가적인 영역이지만 AI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과정은 딥러닝 알고리즘이 해주기 때문에 고객들이 해야 될 부분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고객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오히려 트레이닝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는 고객들도 꽤 있나요? 예,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라운피플에서 해주는 거는 이제 그런 이제 고객들이 그렇게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겠네요. 예, 트레이너를 이용하고 트레이너를 제공해드리고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첫 번째 어떤 모델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같이 그 솔루션을 뭐 제공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가이드를 하면서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유지 보수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을 추가해서 학습 파일을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고객분들이 스스로 자, 근데 유지 보수 이런 것을 일단 뭐 네. 도입하기 전에 네. 일단은 뭔가 요즘 다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오늘같이 이렇게 방송만 들어서 안 되는 거고 네, 네. 검증해보는 것을 우리가 보통 POC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POC 과정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예.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고객분들 미팅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량 정의서 같은 것들을 이제 네. 정의하고 네. 실제 테스트를 해보려면 뭐 이미지 데이터나 아니면 실제 분량 시료들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되고요. 네네. 그런 과정들이 기본적인 저희 첫 번째 미팅에서 이제 POC를 진행하기 위한 어떤 요구사항으로 전달이 되고요. 네. 그 과정이 지나면 뭐 일정 기간 저희가 이제 정해진 기간 내에 POC 결과를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POC를 자주 하시겠네요, 그러면요? 예.